두 번째 강좌는요. 알아야 신청하는 복지급여입니다. 아, 이거 매우 쉬운 말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선뜻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시군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또 복지로라는 사이트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입니다. 또한 보조금 24라는 사이트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사업이 305가지나 됩니다. 자, 그런데 시민들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무려 360가지가 넘고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305가지나 되는데 신청하면 받는다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복지급여는 당사자나 그 가족이 신청할 때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거나 이미 본인이 기초연금 수급자이거나 이미 본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사람들이 뭐 그냥 이런 제도는 자동으로 굴러가는 것이라고 상상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면 부부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66세여 가지고 작년도에 신청해서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부인이 올 2월에 생일이 들어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2월분을 주지 않습니다. 3월에 신청하지 않으면 3월분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한 5월쯤에 알아서 신청하면 5월분은 주지만 2월이나 3월이나 4월분은 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당신이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의 계좌번호를 알 수 없어서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청하려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복지급여는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복지급여는 알아야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들어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쉽게 신청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보조금 24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집에 있는 PC나 직장에 있는 PC 혹은 여러분들의 휴대폰으로 보조금 24를 검색해서 회원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뭐 한 3인 가족이나 4인 가족이면 어떤 한 사람만 가입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15세 이상 모든 국민은 각자 자신의 이름으로 가입하기 바랍니다. 이유는 보조금 24라는 것에 들어가면 국가가 보조금으로 주는 305가지 사업을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검색은 다 하지만 신청은 일부만 가능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무엇이 있는지는 알아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 305가지를 보면 어떤 것은 주로 아동에게 주는 것, 어떤 것은 주로 노인에게 주는 것, 어떤 것은 주로 장애인에게 주는 것, 어떤 것은 주로 청년에게 주는 것, 어떤 것은 여성에게 주는 것 이렇게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부부가 살고 미혼인 자녀가 2명이 있다. 그래서 4인 가구에 대표해서 만약에 아버지가 신청한다. 그러면 여성들이 주로 받는 것은 알 수가 없죠. 신청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또한 뭐 아동이나 청소년이 받는 것도 바로 아버지가 신청하기는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보조금 24의 핵심은 본인의 연령, 성별, 그리고 소득과 재산 수준을 어느 정도 알려주고 회원 가입을 신청하면 바로 이 보조금 24에서 그 연령, 그 사람의 소득, 다양한 어떤 자격 기준들을 고려를 해서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연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좀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나 가족 관계를 다시 한번 잘 살펴서 확인해서 신청하라는 그런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단순히 보조금 24는 어떤 보조금 사업으로 현금이나 현물이나 이용권이나 혹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없다를 검색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어떤 45세인 남성이 회원 가입을 하고 자기의 소득이나 재산, 가족 관계 정도를 넣고 신청해 놓으면 귀하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신청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자 안내나 안내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친구 간에도 약속을 했더라도 한참 잊어버렸는데 문자를 해주거나 알림 서비스를 해주면 훨씬 그 약속을 지키기가 쉽듯이 국가가 보조금으로 주는 사업을 지금 당신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확인하세요. 라고 안내해 준다는 것입니다. 보조금 24를 여러분들이 꼭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천만 국민의 모든 시민은 복지로에서 복지급여를 신청하거나 검색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는 그냥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휴대폰에서도 복지로를 검색할 수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PC로도 복지로를 검색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복지로라는 것이 매우 유익한 이유는 복지로는 360가지의 사업들을 매우 상세하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모의로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나이만 되고 신청만 하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초연금은 노인으로서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70% 이하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모의 계산하기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모의로 계산해 보면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대략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지로라는 사이트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쉽게 검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의로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지급여를 신청할 때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기보다는 129에 전화해서 긴급복지를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자,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하려면 일단 행정복지센터에 복지공무원들이 날아와서 일하는 평일 낮 시간에 가야 되기 때문에 밤에는 신청할 수 없고 주말에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복지센터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129번에 전화하는 것은 밤에도 전화할 수 있고 주말에도 전화할 수 있고 휴일에도 전화할 수 있습니다. 자, 마치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 119에 전화하는 것하고 똑같고 큰 불이 났을 때 그냥 119에 전화하는 것하고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다라고 해서 누가 소방서에 쫓아가서 우리 집에 불 났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부분 다 119로 전화해서 불이야 이렇게 신고를 하죠. 저는 긴급복지도 그렇게 전화로 신고하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때에는 이런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용어들을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구소득인정액이라는 말을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가구소득 인정액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가구소득 인정액이라는 것을 계산해 본 적이 없어요. 결국은 가구에 누가 속해 있고 소득 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고 기준 중위소득은 뭐고 신청과 복지급여라는 말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해할 때만이 국가의 정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통해서 이런 낱말을 정확히 이해하고 복지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복지급여는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복지급여는 알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통해서 복지급여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습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강좌가 유익하면 계속 들어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의 안은 다음 카페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자 다음에 있는 카페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의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구소득 인정액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낱말이 소득평가액 더하기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친 금액이 가구 소득 인정액입니다. 그러면 정말 뭐 좀 헷갈리죠. 소득 인정액은 뭐고 소득 평가액은 뭐고.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장을 다닌다라면 근로소득, 소득 평가액, 소득 인정액 이 말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소득 평가액, 소득 인정액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낱말을 받을 때 그냥 내 월급이 한 300만 원 된다. 그러면 나는 소득 인정액이 300만 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소득 평가액은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다 합친 금액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아까 제가 4인 가구를 예를 든 적이 있는데 4인 가구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있고 미혼인 자녀 2명이 있다. 그러면 그 가구원이 다 벌어들이는 근로소득, 다 벌어들이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다 합친 것이 소득평가액의 기초가 되는데 특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그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근로소득이 있다. 그러면 다른 것이 없다고 가정할 때 소득평가액은 300만 원이 아니라 근로소득의 30% 즉 300만 원의 30%인 90만 원을 제외한 210만 원을 소득평가액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재산의 소득 환산액도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데 일반 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냥 뒤에서부터 설명하면 승용차가 있다. 그러면 승용차 가액을 매월의 소득 환산액으로 간주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뭐 중고차 보험회사에서 차량 가격으로 300만 원을 쳐준다. 그러면 이 집은 매월 300만 원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300만 원이 통장에 있다. 그러면 500만 원을 공제하고 거기에다가 6.26%를 곱하기 때문에 이 집은 돈이 재산에서 소득 환산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300만 원 보증금에 월세 50만 원 집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공제하는 금액은 일반 재산의 경우에는 뭐 대도시의 경우에는 뭐 한 5,400만 원이던가요? 상당히 액수가 됩니다. 대도시는 벌써 6,900만 원으로 올라갔네요.
그래서 일반 재산은 서울이나 광주와 같은 이런 대도시는 6,900만 원, 중소도시는 4,200만 원, 농어촌은 3,500만 원을 공제한 후에 4.17%를 고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뭐 차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승용차 가액의 100%를 고하고 그것이 매월이기 때문에 300만 원짜리 차가 있으면 연간 승용차에서 3,6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엄청나죠.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정부의 기초생활 보장을 받으려면 차는 팔고 돈이 있으면 가급적 월세나 전세보증금을 높여주는 것이 훨씬 더 재산에서 소득으로 환산하는 금액이 적어질 수 있다라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 중에서 10년 이상 된 경차, 우리 뭐 경차 글쎄요 모닝 이런 차가 아마 경차지 싶은데 10년 이상 된 경차라든지 또 등록 장애인이 쓰는 차량, 이런 차량들은 또 생업용으로 예를 들어서 뭐 과일 행상을 한다든지 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타이탄 트럭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건 차량으로 보지 않고 일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차량에서 소득인자액이 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거의 안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은 차량을 갖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되고 부득이 차가 필요하다면 10년 이상 된 경차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차를 처분하고 금융소득은 찾아서 보증금을 올려주거나 뭐 집이나 뭐 이런 것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수급자 신청에는 유리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려면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을 하고 복지로에서 신청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기 바랍니다.